네, 반갑습니다. 심리서사분석 연구소 윤지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오랜만이다 그죠?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8번째 얘기를 함께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애매하게 무시당하는 당신을 위해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애매하게 무시를 당한다. 말 그대로 애매한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부정적인 형태의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을 혹은 공격을 혹은 억압을 시도하는데 내가 거기서 내가 화를 내면 쪼잔한 사람이 될 것 같고 혹은 화를 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고 화를 내지 않자니 그의 악행에 내가 그대로 말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번 애매하게 당하는 때의 어떤 그 심리 상태를 먼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총 그 3가지를 가지고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애매하게 당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거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애매하게 당한다는 것 자체 모르고 그냥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당하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한 내 심리적 원인을 분석해 볼 거고요. 그리고 상대의 심리 원인을 분석해 볼 거고 세 번째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당한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는 행동이 분명히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돼서 내가 그것을 찍어서 말을 하면 내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거나 혹은 그에게 어떤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되어버린다거나 하는 느낌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상태를 제가 지칭합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공장소 엘리베이터에 있다 칩시다.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탄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헤드폰 볼륨을 최대로 키운 다음에 자기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을 지금 보면서 막 웃어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가 나에게 어떤 가해를 저지른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상태에서 불쾌하다, 불편하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우연히 조금 있다 다른 사람이 타니까 그 사람이 그걸 꺼버려요. 여러분만 당한 거야. 그건 모르게 애매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자주 그러는 사람이다. 자주 만난 사람이 나에게 자주 그런 행동을 한다. 뭔가 나에게만 불이익을 주고 뭔가 나에게만 무시를 하고 뭔가 나에게만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고 명백하지 않아서 내가 그에게 항의하거나 대응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상황이 바로 애매하게 무시당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수동공격입니다. 수동공격. 애매하게 무시당한 상황에서 핵이 수동공격이에요. 수동공격이 뭐냐면 그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금방 한 것처럼 뭐 공공장소에서 볼륨을 높인다거나 혹은 인상을 찌푸린다거나 혹은 대답을 짧게 한다거나 무리하게 행동한다거나 혹은 무리한 부탁을 한다거나 등등등 수동공격이에요. 이 수동공격 자체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가해를 끼치는 게 아니므로 그 자체에서 내가 반응을 하면 내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어떤 애매한 상황을 만들겠죠. 두 번째로는 선행을 통한 억압입니다. 상대는 분명히 나에게 선행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를 지시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말을 따르면 나에게 주어진 그 선행으로 통한 주어진 일보다 상대에 대한 억압이 훨씬 더 큰 상태예요. 이를테면 전 담배를 안 피웁니다만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 담배 좀 끊어요. 해놓은 담배 그걸 왜 펴? 라고 했을 때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선행인데 걱정인데 거기에 대한 억압과 표정과 비언어는 분명히 나에게 어떤 좋지 않은 느낌을 주죠. 그랬을 때 그는 담배를 끊으라는 지금 공공의 이익, 당신의 건강을 위한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나에게 화를 내도 된다는 어떤 그 근거를 확보하면서 그 말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애매해요. 보통 이제 여기서 말리죠. 말려가지고 뭐 담배가 그렇게 건강에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혹은 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 순간 카운트가 매겨집니다. 그가 나에게 카운트 1을 올렸고 나는 한 번 진 거예요. 1대0이 된 거예요. 이게 2번, 3번, 4번, 5번 쌓이면서 그는 계속 그렇게 되는 어떤 합리화의 지점을 만들 겁니다. 나는 이게 2번, 3번, 4번, 5번 쌓이면서 그에게 그렇게 당해도 된다는 합리의 지점이 만들어지겠죠. 세 번째는 약자의 지점을 선점한 후에 지배를 한다거나 자기가 약자가 된 거예요. 약자니까 이렇게 자기가 주장할 어떤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약자의 지점을 자기가 선점한 다음에 지배하는 전략을 쓴다거나 네 번째로는 농담을 가장한 공격을 한다거나 등등등 이러한 상태의 애매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 애매한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 통용되는 일이다라는 전제하에 나에게 공격이나 억압이나 부정적인 어떤 비언어나 언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애매하게 당하는 당신은 그에게 뭔가를 드러내서 말하기는 애매하고
그것도 말하지 않자니 이제 불쾌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굉장히 언짢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보통 그 나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사람들 일상의 악이라고 불러요. 일상의 악. 왜 일상의 악이라고 부르냐면 실제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지점들은 저기 북한 김정은이나 뭐 어디 저기 뭐 세계의 악당들이 아니라 그런 일상 속에 있는 누군가들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일상의 악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상의 악에 의해서 내가 그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반응을 함으로써 그런 일상의 악이 나온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당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 일을 다수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간 상태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면 판단이 흐려져요. 내가 진짜로 당한 건지 아니면 그가 그냥 그런 중립적인 행동을 한 건지 모르는 상태가 놓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그는 이제 이 애매한 상황이 자기의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되므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운 민감도가 올린 상태가 만들어지고 이 애매한 상황 자체가 자기는 스트레스가 되고 회피나 혹은 또 뭐 공포란 전략으로 자기를 보호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감정이 계속 누적이 되지만 그 감정이 계속 커지지만 여전히 저항을 할 수 없으므로 어떤 임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임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그런 상황 자체를 완전히 회피해버린다거나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거나 공포 전략 혹은 그 사람이 화를 낸다거나 분노 전략 등등을 쓰지만 그 전략은 성공적이지 않죠. 회피라는 전략을 쓰는 것은 너무나 큰 손해죠. 그죠? 공포라는 전략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을 공포로 할 이유가 없는데 공포를 하면서 내가 약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때린다면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내가 다 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거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주로 이 일을 당하는 분들인데 실제로 이걸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보기라 그러죠. 그죠? 간보기를 되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보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간보기가 먹힐 만한 곳에 가서 이 일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가성비가 높은 일이기 때문이죠. 경제적 원칙에 의해서 자기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엄청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지점에만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간보기를 잘하는 사람은 이 지점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이 지점을 자기가 선점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뭐 그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의 무의식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게 그한테 경제적인 일이니까. 자, 이게 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로 갈 거예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게 애매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면 두 번째 얘기는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느냐.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느냐.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걸 지켜볼 때 가해하는 입장의 원인 분석과 이 일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함께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가해하는 쪽에서는 이것이 그가 사회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이걸 쓸 겁니다. 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돈도 뭐 한 1,000만 원 벌고요. 그리고 얼굴도 뭐 인물도 좋아요. 예쁘고 잘생겼고 그리고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애매하게 공격하면 꼼짝을 못하고 당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센 경제적 능력, 지적 능력, 육체적 능력에서 그 사람과 대결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약한 부분에서 대결을 펼쳐버리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그 경쟁자라고 가정한다면 혹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라고 하더라도 동반자인 경우에도 그 사이에는 지배와 피지배, 경쟁과 그 피경쟁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다른 부분 다 센데 이 지점이 약하다면 이 지점에 대한 공격이 가해질 겁니다. 이게 그들이 가해자가 쓰는 심리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이것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도 있죠. 다른 능력은 아무것도 없으나 인간에게 뭔가 애매한 지점을 만들어서 자기가 뭘 창조하거나 자기가 뭔가 노력하거나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없는데 다른 인간에게 붙어서 뭔가 이득을 취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들도 세상에 필요한가요? 일단은 가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그가 이제 세상에서 뭔가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 이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피해자는 왜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냐면요. 피해자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자기가 타인에 대한 공포나 자기가 판단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나 혹은 자기 가치에 대한 부정, 즉 통틀어서 자기가 뭔가 타인에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과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주된 심리는 두 가지죠. 그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심리와 내가 가치가 없다는 자기 자책감, 이 두 가지가 주된 심리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만나면 자기를 한없이 숙이면서 타인이 나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줘 버립니다. 결정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 결정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나는 타인의 입맛에 맞기 위해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고 눈치를 보고 그리고 타인의 어떤 비언의 민감도를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그는 타인도 나처럼 나를 배려하고 존중해주길 원하지만 뭐 그런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보통은 그걸 약점을 잡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에 가해자적인 심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라고 가능한다면 약간의 기생충적인 심리가 있어요. 그럼 피해자들의 심리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타인으로 인해서 내 결핍을 체험받기 위한 심리와 동시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어떤 그 자기 부정감이 만들어진 이 상태겠죠. 이거 두 개가 결합하면서 애매하게 누가 나를 무시하고 애매하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그 박민규라는 소설가의 핑퐁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요. 그 소설의 주제는 이게 아닌데 그 소설에서 선량한 학생이 일진의 꼬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 심리가. 저는 그 소설을 보면서 그 일진에게 지배당하는 그 선량한 학생의 심리가 쫙 너무 잘 묘사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농담 반, 그리고 진담 반으로 애를 때리고 괴롭힙니다. 근데, 그러면 괴롭힘 당한 쪽에서는 필사적으로 농담 쪽에 매달리고 하겠죠. 왜냐면, 농담 쪽에 매달린 순간 적어도 자기는 일진에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농담에 매달리든, 진담에 매달리든, 그는 어쨌든 간에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농담에 매달려도 자기는 농담적으로 괴롭힘 당한 사람이고 진담에 매달려도 진담적으로 괴롭힘 당한 사람인데 어쨌든 상대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진은 선택권을 두 개를 주는 거예요. 너 농담으로 괴롭힘 당한 걸로 할래? 진담으로 괴롭힘 당한 걸로 할래? 한 대 퉁 때려놓고 야 친구끼리 빵 괴롭히는 거예요. 간을 본 거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상대가 강하게 반응한다면 일진은 리스크가 있으므로 그 이상 안 할 거예요. 멈추거나 뭐 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서 농담 쪽으로 수긍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상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상대에게 결정권을 넘겨주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줄 겁니다. 그러면 계속 농담인 것처럼 계속 괴롭히겠죠. 농담이지만 계속 괴롭혀요. 괴로움을 당하지만 농담 속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이상한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가끔 잘해줍니다. 이게 이제 그 소설에서 되게 묘사가 잘 된 부분인데 가끔 잘해줄 때 이 꼬붕이라 해야 되나? 이제 이 그 선량한 학생은 일진에게 고마운 감정을 느껴요. 원래 지 거야, 이거는. 원래 자기의 자유고, 원래 자기의 것이고, 원래 자기가 누릴 모든 것들인데, 이상하게도 고마운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 고마운 감정을 느낄 때 이 고마운 감정이 마치 자기가 베푼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베푼 것처럼 행동을 해놓고 또 괴롭혀요. 반복시킵니다. 이게 반복되면, 찬물과 뜨거움을 반복되면서 상대는 완전히 결정권을 자기 일진에게 넘겨주게 되겠죠. 이런 상태가 그 애매하게 괴롭힌 상태가 이제 진전된 상태예요. 뭐 이렇게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완전히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자기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부정 감정이에요. 내가 그에게 인정받고 하는 욕구와 그리고 내가 그에게 어떤 그 뭐랄까 되게 가치 없는 사람일 것 같다는. 자기 가치가 낮은 사람일 것 같다는 자기 요구나 자기 욕망을 잘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 피해자들의 원인은 보통 이런 경우를 제가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기납적인 경우로 본다면 보통은 5세 이전에 자신의 동성 부모에게 뭐랄까 존재를 무시당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고 자기가 상대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면서 상대가 나를 예뻐해주고 상대가 나를 이제 포용해주길 바라는 그런 아주 약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 감정들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이상 인지와 이상 행동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상 인지와 이상 행동들은 보통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이나 리액션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나쁜 놈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가 이것이 이상하고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상황 자체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에게 저항하거나 내가 상대에게 나쁜 말을 해버리면 내가 나쁜 놈이 되고 마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일을 많이 겪는 분들은 내가 나쁜 놈이 되더라도 차라리 나쁜 놈이 되더라도 나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웃기게도 나쁜 놈이 아닌데 나쁜 놈을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나쁜 놈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쁜 놈이 된다고 자기의 애매한 상황이 괴롭힘 사라지지 않는데 어떠한 노력이도 하고 싶고 어떠한 시도라도 하고 싶으니까 나쁜 놈을 자처하는 경우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명심하세요. 나쁜 놈이 된다고 당신의 괴로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인간은 보통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사회적 통념의 그 행동이 부합되느냐 반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그것에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두 가지의 큰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침팬지 전략이에요. 침팬지 전략. 제가 그냥 침팬지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제 편의상. 침팬지들은 제일 힘이 센 수컷 우두머리가 있고 폭력적인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고 육식에 대한 엄청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죠. 이 침팬지들은 만약에 외부 세력이 쳐들어와서 침팬지의 우두머리가 공격을 당하면 이 우두머리가 멋있고 영웅적으로 이렇게 외부 세력과 한판 붙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약한 개체를 공격하고 두들려 패서 폭력이란 힘으로 자기 내부의 결속력을 만드는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용인되지 않은 폭력성, 조직의 결속을 부수는 폭력성, 이것이 침팬지 내부에서는 용인되는 건데 인간사에서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금수만도 못한 놈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그러한 금수만도 못한 놈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상대는 애매하게 괴롭힐 때 상대는 이미 나는 인간의 범죄에서 너를 괴롭혔어 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내가 야 이 새끼야 하는 순간 내가 뭐가 되죠? 내가 침팬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침팬지가 되는, 그러니까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죠. 내가 애매하게 괴롭힘을 당해도 지는 거고 내가 화를 내도 지는 거예요. 보노보, 반대쪽은 보노보가 있습니다. 보노보는 성관념이 없어요. 얘들은 나이 많은 암컷이 우두머리인데 얘들은 수평교조예요. 만나면 악수 대신 서로의 성기를 짧게 애모를 해줍니다. 몇 초간. 그리고 외부세력이 들어와서 스트레스 인기가 올라가면 집단 난교를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성적인 에너지로 풀어버려요. 근데 인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 보고 우리가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고 부르죠. 성범죄자라든가 성관념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우리 인간들은 침팬지나 보노보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우리끼리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범죄자들조차도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유가 있어요. 누가 피해를 입었다거나 뭐 혹은 내 분노가 임계를 넘었다거나.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들은 이미 예를 들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의 범죄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어떤 성향을 보인다는 거죠. 즉 자기가 사형을 당할지언정 자기는 침팬지나 보노보는 안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시 인류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집단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명심해야 된다, 여러분. 나중에 해결책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침팬지나 보노보 전략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의 애매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너무 큰 분노와, 이미 너무 큰 억울함과, 이미 너무 큰 부정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팬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많겠죠, 그죠? 화를 내버린다거나, 고함을 지른다거나. 근데 이런 경우에 놓이는 피해자들은 보통 부정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부정감정들은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화를 놓고 또 불안에 시달린다거나 자기가 조금 화내놓고 많이 사과한다거나 그러니까 즉 침팬지라는 오명 즉 이 관계를 깬 것 같은 나쁜 사람의 오명은 자기가 다 뒤집어쓰고 자기가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애매하게 안 당해본 사람은 이걸 모르겠지만 애매하게 당해본 사람은 이게 진짜로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원인 분석을 이제 우리가 지금 큰 2번 항목속에 원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원인 분석 해보자면 이런 경우는 보통 자기 동성애 부모에게서 가치를 부정당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자기 동성애 부모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동성애 부모와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사회화 전략 단계에서 동성애 부부로부터 사회화 전략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남성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다른 남성을 대할 건지를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운 경우가 많고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내가 여성을 어떻게 대할 건지를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운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는 이상한 짓을 하고요. 애매한 상태에서 괴롭히기 시작하고 내 속은 부정감정이 가득 차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전략은 침팬지나 보노보 전략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고착화되면서 이제 문제가 흘러가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이러한 지금 상황과 이러한 원인 분석을 했다면 세 번째 우리가 뭘 논의해봤으면 좋겠냐면요. 해결책을 논의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표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해결책의 첫 번째, 표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체크하세요. 표현해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은 이 상태가 되면요. 너무 많은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많은 감정을 다 분출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상대는 지금 나한테 조그만 행동밖에 안 했어요. 상대가 나한테 요 정도 찔렀는데 나는 상대를 패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가면 당연히 침팬지나 보노보 전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상대가 나에게 지금 한 만큼에 대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지금 가에 한 만큼의 표현만 하면 돼요. 명심하세요. 상대가 가에 한 만큼의 표현만 하라. 두 번째로는 표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상대가 나에게 한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상대가 나에게 한 것에 했을 때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 그걸 짚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보통 내용적 대화를 한다. A가 이렇게 말해요. 아, 요즘도 담배 피는 사람 있나? 담배 좀 끊으세요, 담배. 그럼 이쪽에서 담배라는 내용을 갖고 가는 거예요. 담배가 어때서? 담배 몸에 해롭잖아. 미개인들은 담배 펴. 아, 내가 미개인이야? 하면서 계속 이쪽의 내용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쪽에서 만약에 아니, 요즘도 담배 피는 사람 있나? 담배 좀 끊어요, 담배 하면서 수동 공격을 했다. 물론 친한 사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입장으로 가정했을 때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대답해야 될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담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너가 하는 언어와 행동이 나에게 불편감을 준다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담배 문제는 좀 제껴놓고 그렇게 좀 인상 쓰면서 명령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사람이 했던 언어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불쾌했던 지점에 대한 표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 싶어서 이것도 말 못하는 분이 계신데 이 부분을 말하세요. 이걸 말하는 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했을 때 상대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상대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나는 상대의 큰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보다 자기 자신을 더 배려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상대한테 이상하게 들리든 말든 내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상한 말도 아닌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상대가 내가 이렇게 프레임 전략이에요. 상대가 담배 좀 끊어요, 담배라는 좋은 말을 선행을 통한 억압적인 수동 공격을 했다면 내가 담배 얘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너의 명령이, 너의 언짢은 표정이, 너의 어떤 그 억압이 내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전달한다면 프레임이 내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상대는 내가 언제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요? 내가 언제 당신을 엇박질렀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내 쪽으로 상대의 내용이 내 쪽으로 온 거예요. 일단 프레임에서 내가 이긴 겁니다. 그러면 아니 그럼 난 그런 표정을 지으셨잖아요. 저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아니 그거 가지고 불편하면 사회생활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이제 인신공격으로 간다 칩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럼 됐고요. 저는 불편하니까 앞으로 그런 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표현을 하는 순간 선을 걷는 거예요. 이 정도 선을 넘지 말라는 선을 걷는 건데 그 선을 넘어오면 지가 뭐가 되죠? 지가 침팬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합의했다 그러면 합의하에서 일어났으면 난 널 괴롭혀야 되라는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괴롭히는 권한을 그에게 줘버리면 우리가 서로 인간인 상태에서 그가 나를 괴롭히는 거고 나는 그 괴롭힘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돼 있다면 내가 표현해서 선을 걷는 순간 그는 이 선을 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거고 그걸 넘어서는 순간 상대가 침팬치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핑퐁 게임은 서로가 침팬치나 보노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고 가는 언어적인 씨름 같은 거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알겠죠? 표현할 수 있는가 체크하세요. 두 번째는 해결할 수 있는가. 상대가 그 일을 만약에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또 억압하더라. 그러면 내가 표현을 또 하겠죠. 또 억압하더라. 또 표현하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단순히 그와 나와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가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상사라거나 혹은 그가 가족적 일부라거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거나 기타 등등의 다른 감정적, 역학적 관계가 엮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 다른 것을 다 고려해서 그가 나에게 하는 것이 난 너무 괴롭고 힘들므로 불편하고 언짢음으로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계속 얘기해서 표현할 수 있는가의 전략이 이어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표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계속 우리가 그 문제를 집중하다 보면 결국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 일을 계속 한다면 나는 그때 도레미 전략이라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도레미 전략. 자, 이 경우에 놓인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나 분해 있고 너무나 화가 나 있으므로 최초부터 미를 말하려고 그래요. 미. 나한테 왜 그래 진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지가 침팬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왜 그래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내가 그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점을 마련한다고 해야 될까요? 침팬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3번이나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하는 것을 나는 너에게 화를 낼 수 있는 어떤 내가 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게 되겠죠. 자, 해결책 첫 번째 표현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가예요.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금방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침팬지 전략과 보노보 전략에서 상대를 침팬지나 보노보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상대가 네가 하는 행동이 결국 침팬지적인 행동이다, 보노보적인 행동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겠고, 그걸 뭐 침팬지, 보노보를 그 사람 못 알아들을 거니까, 그가 나에게 위해를 주는 행동이다,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이다를 말하면 되겠고요. 혹은 그가 화를 내거나, 그가 혹은 프레임에 말리거나,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면, 내가 그 상태에서 승리하게 되겠죠, 그죠?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가 내용에 집착할 때 여러분들은 감정과 형식에 집착하면 좋아요. 그가 말했던 내용을 짚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내 감정을 얘기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내가 그 감정을 말하되 그 감정 속으로 빠지지 마세요. 보통 제일 나쁜 어떤 대응책이 내가 부정적인 표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에게 이미 화를 낼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표정으로 젠틀하게 얘기하는 건 달라집니다. 담배는 제 개인의 문제니까 그냥 두시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저한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가는 거죠. 선을 딱 그어주는 겁니다. 그럼 금방 제가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뭔가 부정적으로 말하기는 되게 어렵겠죠. 왜냐면 걔가 침팬지가 되는 거니까. 네 번째로는 아까 또 말하는데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다 포함이 됐었는데, 프레임 전략이에요. 내가 상대 프레임에 말리고 있는지, 내 프레임으로 상대를 들어올 수 있게 하는지 그걸 봐야 돼요. 보통 이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상대 프레임에 잘 말리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상대 프레임에 말리지 말고, 내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까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하지 말라는 내 프레임 쪽으로 상대를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자기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으면 이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심리 상담이나 혹은 정신 분석을 통해서 그 감정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코칭의 내용들이,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감정이 너무 크면, 그 순간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안 나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감정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이 내용들을 자주 보시면서 여러분 자기의 체화를 시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보통 인간은 이걸 평소에 생각을 못해요. 체화된 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중에 돌아보면 억울한데 그 일을 당할 때는 생각이 안 나는, 억하심정이 팍 몰려오고 말이 막히고 막 그냥 눈물이 나고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것, 여러분이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일지를 쓰시라는 겁니다. 일지. 여러분들이 이런 애매한 상황에 당하는 일지를 쓰십시오. 그리고 그 일지를 쓴 다음에 오늘 당한 내용을 돌아보면 되게 분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슬플 거예요. 근데 꾹꾹 참고 그걸 쓴 다음에 그것을 이 전략을 통해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전략을 통해서 수정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연습해 봐야 됩니다. 그걸 본인이 스스로 머리를 짜내고 대응책을 짜내는 과정 속에서 커다란 감정과 부딪히고 커다란 고통과 부딪히겠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그 일을 어느새 할 수 있는 상태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좋아요. 애매하게 무시당하는 당신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제로 오늘 얘기를 여기까지 나눴는데, 실제로 애매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애매하게 무시하고 애매하게 억압하고 애매하게 괴롭히는 그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인류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그들은 존재할 거예요. 뭔가 비율상으로 존재하는 거죠. 왜냐면 무전치식 같은 거니까. 그냥 빨대 꽂으면 되니까. 그냥 그 사람 찾아서 빨대 꽂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러분이 빨대를 안 꽂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어떤 지난번에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에 누가 답글을 달아가지고 무시한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니까 그건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애초에 무시하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이런 유튜브를 안 볼 거예요, 아마. 이걸 보면서 내가 더 잘 무시할 계획을 짜야지, 이런 계획 안 짭니다. 그냥 그들은 지가 행동하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심리소사 전략인 거죠. 여러분, 이걸 지금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이걸 당하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자, 목표를 잡으세요. 안 당하겠다. 목표를 잡고요. 이 영상을 쭉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서 전략을 만들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괴롭고 힘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뭐 이런 걸 혼자 만들 때 약 20몇 번 같은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고 괴롭지만은 일지를 쓰기도 하고 뭐 일지 쓰다 울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 당한 일이니까. 그게 심리적 메커니즘과 거기서 오가는 어떤 역동들을 제가 너무 잘 아는, 제가 그걸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 각오를 가지고 가시기 바라요. 좋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애매하게 당하는 심리 상태는요, 내가 그에게 저항하거나 항의하면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틈타고 들어서 나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의 원인은 내 속에 있는 부정감정과 그 속에 있는 어떤 기생충적인 어떤 전략과 그리고 그것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감정의 역동관계고, 그 속에서 내가 침팬지나 보노보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 감정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만들어지고, 내가 저항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부정적인 신뢰관계가
그는 그 일을 해도 되고 나는 그 일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신뢰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걸 끊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라? 표현할 수 있는가? 체크하라. 두 번째 뭐 하라? 해결할 수 있는가? 체크하라.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가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해결할 수 있는가 지점으로 가게 되고, 그때 주된 전략은 뭐다? 내가 침팬지나 보노보가 안 되면서 상대의 내용이 아니라 상대의 형식과 내 감정을 짚어주면서 도레미 전략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감정을 올려주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적으로 애매하게 무시당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힘이 되길 바라고, 저도 저 개인적으로 나름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제 1년간 좀 유튜브를 열심히 좀 올려야 되겠다. 제가 직업이 상담사다 보니까, 상담을 주로 하고 유튜브를 잘 못해요. 유튜버는 아니죠, 제가.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심리서사 분석이라는 그 작업이 지금 세상에 나온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이 저변을 좀 확대하고 많은 신경증 환자들에게 어떤 치료나 어떤 혹은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좀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처음 말해봅니다. 태어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아니라 저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많은 신경증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이걸 좀 많이 퍼가서 다른 분과 공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메시지 하나 더 전달할게요. 애매하게 당하고 계신 당신이 뭔가 잘못하고 당신이 뭔가 부족하고 당신이 뭔가 이상해서 그 일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잘못은 저쪽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영원히 그 잘못을 고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쳐서, 우리가 나아져서 그에게 잘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감정이 너무 크고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한 발씩 가다 보면, 이건 방법론이에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건 방법론인데, 이 방법론을 쓰면서 한 발씩 가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고 저의 많은 내담자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과 그리고 희망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